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패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패더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패더님.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 네. 떨리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자, 오늘 패더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시작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흉가를 한 40-50차례 다니면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012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있었던 일이고, 한참 흉가를 다니던 당시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저녁 늦게 청주에 있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귀신이 자주 보인다고 제가 운영하던 흉가 카페에 그런 쪽지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막 쪽지로 내 집이 진짜 흉가라고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 카페가 사라져서 사연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이게 대충 2층 구조의 전원주택이셨는데 이사 온 날부터 시달렸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사는 현재 그 당시에 살던 집에는 거주는 4인 가족이셨고 남동생은 일주일도 안 돼서 집을 나가서 지냈고 자신은 나가고 싶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하루하루 억지로 살고 있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당장 집이 팔리기 전에는 갈 곳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용하다는 무속인들도 만나봤고 집에서 굿까지 했었지만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기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퇴마를 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보는 것들을 혹시나 똑같이 보는 사람이 있나 찾으러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상관없다고. 나도 우리 가족이 미친 건지 저게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이거를 쪽지를 보낸 거라고. 그리고 혹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알고 싶고 조금의 빌미라도 찾으면 자기로 그걸로 만족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의 사진을 진짜 한 80장 가까이 찍어서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항상 저는 흉가를 다니면서 그런 존재를 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빈번하게 실패만 하고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여기는 진짜 뭐가 있는 곳인가 싶어서 가기로 하게 된 곳이었어요. 물론 그런 방법 같은 건 알지 못한다고 재차 말씀은 드렸었죠. 근데 카페를 같이 운영하던 친구가 오전에 갑자기 스케줄이 되질 않아서 제가 혼자 가기는 좀 무섭고 혹시나 또 귀신이 출몰한다는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거를 같이 갈 사람은 한번 카페에서 물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카페 채팅이 있어요. 그거를 막 여기저기 쳐보다가 급뻥으로 거기에 듀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같은 서울권 내에 살고 있으니까 함께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좋다. 그럼 만나자 하고 카페로 약속 장소를 잡았죠. 처음으로 친구가 함께가 아닌 저 혼자 카페에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당일이 되어서 만나게 돼요. 제가 그분의 첫인상을 잊지 못하겠는 게 당시 저도 힘든 생활을 하긴 했었지만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던 취미가 패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착장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디다스 유로파였는지 파이어버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지 같은 거 아디다스 저지에 옛날에 스프링이라고 그래서 청바지 제이크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리를 조금 많이 접히게 하면 그걸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잔뜩 들어간 제이크진에 포스 미드 그리고 브라운 프레스 백팩을 메고 나오시는데 지극히 저 개인적으로는 옷 진짜 잘 입었다. 그때 멋있다. 당시 스타일이 그죠? 네네. 그 생각과 함께 처음으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뜻하지 않게 뭔가 같은 취미를 갖고 있을 것만 같은 그분과 서로 인사를 하며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카페 내에서는 익명으로 활동을 했었고 사실 만나더라도 거의 일회성 만남이다 보니까 서로 알려고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뭐가 안달이 난 거죠. 어차피 카페에서 원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만난 김에 같은 지역에 살기도 하고 괜찮으시면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라고 용기 내서 말을 했죠. 그분도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그럼 나 귀신 보는 동생 생긴 거네 하면서 막 웃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 자리에서 일정 이야기는 뒷전이고 서로 옷에 관련된 이야기만 주구장창 떠들다가 중간중간 좀 더 딥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이 형님을 베르라고 할게요. 이 베르 형은 어린 시절 사연이 많은데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핍박한 생활을 했었대요. 특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제일 친한 친구가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생활도 적응을 못해서 고등학교도 자퇴를 했고 네. 그렇게 길거리로 나와 어느 인파가 북적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빵집에서 흘러나오던 노랫소리에 이게 너무 좋더래요. 그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동안 왜인지 모르는 우울감에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생활을 했대요. 예. 그러다가 동네에 버려져 있던 소형 TV를 발견했고 이거 방에 갖고 가서 고치면서 시간이나 때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대요. 근데 심각하게 고장난 게 아니라 유선을 꼽는 부분이 접촉불량인지 그쪽을 자꾸 흔들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대충 테이프로 잘 고정시키고 방에서 사용하게 되었대요. 그 TV로 주로 이제 전에 빵집에서 들었던 노래의 주인공이 그 듀크였는데 그 무대 같은 걸 나올 때마다 봤었고 나중에는 비디오에 녹화를 해서 매일 돌려보게 되었대요. 그렇게 베르 형은 듀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도 지금은 고 김지훈님 그 영향이 엄청 컸다고 하셨어요. 자연스레 꿈까지도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가수의 꿈을 갖고 여러 차례 도전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떨어지기 일쑤였고 생각해보니 내가 가수를 준비하기엔 나이도 있었고 노래나 춤도 솔직히 주변에 댄스 가수 좋아하는 또래들 수준에 그쳤었던 게 이게 이유였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시 마음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기도 했고 자신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었기에 계속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꿈에서는 멀어져 갔지만 마음 한켠으로 동경하며 자신감도 얻게 돼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검정고시, 그때 당시 검정고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것도 합격을 하고 의료와 관련된 일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만 지내던 와중에 베르 형님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 일로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었고 그 일은 또 듀크의 그분과 함께 정말 좋아했던 가수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하필 스카이라고 그분도 또 이렇게 좀 돼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스카이 영원 그 스카이요? 예. 네네. 예. 그리고 예전에 우울감이 막 다시 찾아오면서 그런 행동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행히도 살았고 근데 그때 당시 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점점 막 길어지니까 오늘 흉가 가야 될 진행 이야기는 나누지도 못한 채여서 베르 형이랑 이제 우선 일정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차에 가서 마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저희는 간단하게 그날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휴게소에서 간단히 간식거리를 먹고 충북 음성군에 회원님 한 분의 그 사전 미팅? 그런 느낌의 이제 만남을 갖기로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충북 청주시에 있는 그분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갔고 베르 형님도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2대로 가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했고 지금처럼 흉가 탐험한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장비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인 용품들이 제 차에 항상 두고 있었던 터라 차를 형님 집에 갖다 놓고 제 차로 이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근데 베르 형님이 그거 장비를 내 차에 옮기고 패더차를 우리 집에 주차해놓고 내 차로 이동하면 안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상관은 없다. 근데 운전을 직접 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시겠냐? 저는 그게 죄송스러워서 마음에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라면 괜찮다고.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못 타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멀미 같은 게 좀 심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알겠어요
이동하시죠 라고 하고 베르 형님의 차를 뒤따라갔어요. 도착해서 주차하고 작은 박스 2개를 옮겼고 베르 형님 차에 타려고 이제 문을 열었죠. 문을 열었는데 조수석 쪽에 옷인지 뭔지 잔뜩 담긴 엄청 큰 검정색 큰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이거 뭐죠? 이거 뒷자리에 놓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냥 내 뒷자리에 타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고 했더니 혹시 뒷자리 타면 멀미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뒤에 타면 좀 실례되지 않을까요? 라고 다시 여쭸더니 괜찮다고 자기 뒷자리로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에 탔고 뒷자리 쪽에도 옷이 가득 담긴 옷봉투가 안전벨트까지 채워진 상태로 조수석 뒤편에 한 2-3봉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잠깐 든 생각은 좀 불안했어요. 앞서 왜냐면 조금 안 좋은 선택들을 몇 차례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나 지금도 우울감이나 이런 게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나를 어떠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선 잠깐의 얘기에서 그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타서 제가 뒷자리에 타서 가운데로 살짝 이동을 해서 그 앞유리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던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고 제가 그냥 떠보는 식으로 의류 관련 일을 한다더니 동대문에서 옷을 떼오나 보다 라고 그냥 말을 하고 넘겼어요. 가는 길에도 줄곧 이런저런 기분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형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 차를 못 타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베르 형님은 어릴 때 아까 말했듯이 유복하게 자랐대요. 집에 일을 봐주시는 이모님도 계셨고 운전을 해주시는 기사님도 계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차 사고로 조수석 뒤에 계시던 부모님만 돌아가시고 기사님이랑 자기만 살았대요. 그 사고 당시나 그때가 너무 어릴 때기도 하고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 이후로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자신이 운전하지 않는 차는 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봉지들도 자기가 약간 무슨 이 정신병 같은데 혹시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조금이나마 더 완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거기에 고정으로 두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까 생각했던 게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족의 불화로 인해서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서 그랬던 거구나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투투와 듀크, 스카이 노래가 잔뜩 담긴 그 부은 CD로 노래를 들으면서 서로 엄청 부르면서 이제 달렸죠. 얼마나 달렸을까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고 둘 다 좀 배고픔은 아직 덜한 상태였어서 그때 화장실만 들렀다가 다시 곧장 출발을 했고 그렇게 음성에 도착해서 회원분을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고 간단하게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이분도 상당히 괴기한 사연을 갖고 계신 회원님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분과의 만남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청주로 저희는 향하게 되죠. 그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흉가로 기억으로는 거기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오고 무슨 가로수가 잔뜩 있는 도로를 지나치고 나름 좀 높은 아파트들이 있었던 것 같고 공장들이 나왔고 계속 직진을 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시내처럼 보이는 곳까지 갔고 거기에서 그 집까지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2층 구조의 단독 주택이었어요. 당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옆쪽 골목을 꺾어서 올라가는 길에 주차를 했었고 그쪽으로는 이제 집 마당으로 가는 뒷문이 있었어요. 아무튼 전화를 드렸고 머지않아 그 아드님이 나오셨죠. 지금부터 그 아드님을 A라고 할게요. A는 주차되어 있는 저희 쪽으로 오셨고 후문은 문이 바깥쪽으로 열려서 이게 주차 문제로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문으로 가자고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정문을 딱 들어가니까 좌측으로 기역자가 좌우 대칭된 모양의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올라가는 양옆은 이쁘게 조경이 잘 되어 있었어요. 올라갔을 때 큰 마당이 있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밤에 봐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경과 함께 참 예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내부로 들어갔죠. 흉가라기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안락했어요. 이게 고가의 앤티크한 가구들이 아닌 정말 그 왜 세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고가구들이 있었거든요. 부모님들은 안방에 계시니까
너무 소란스러운 행동만 삼가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했고 2층 먼저 올라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A는 근데 위층을 올라가려면 그 후문 쪽 방향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하고 현재 2층엔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1층에서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층에 세입자가 산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죠. 근데 윗집에 살고 있는 형제들은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냐 이런 것도 물었었는데 한 달 전에 들어올 때부터 계약 전에 따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 본인들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괜찮다고 저희는 싸면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이미 관련한 내용을 알고 계신 거니까 집과 관련해서 좀 유지보수나 이런 문제로 집을 보는 척하면서 볼 수는 없겠냐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물어보니까 조금 곤란해 하시다가 한번 올라가서 물어는 보겠다 하고 이제 혼자 올라가시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A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위에 동생만 있는데 괜찮다고 있을 때 둘러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뭔가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 같아서 갑자기 막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최대한 막 밝게 인사를 드리고 죄송한데 저는 미친 사람은 아니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지보수는 사실 제가 집을 보고는 싶은데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해서 제가 집주인분께 핑계를 대자고 거짓말을 한 거고 사실은 이렇다. 기분 언짢으셨으면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됐든 괜찮으니까 천천히 둘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쿨하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차에 내려가서 저희가 몇 가지 장비만 가져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실 장비라고 해봐야 플래시랑 양초같이 흉가에서나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용할 만한 장비들은 아니었죠. 근데 사실 저희는 장비는 핑계였고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늦은 밤에 찾아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락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뭐라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슈퍼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병음료 한 박스를 사서 올라왔었거든요. 배려 형님이랑 같이 전해드리면서 했더니 세입자분께서는 좋아하셨고 맨 처음엔 나도 구경하면 안 되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나가기 싫으시면 어차피 저희는 강제권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실 대로 하셔라 했더니 그럼 그냥 편하게 해라 하시더니 이제 30분 정도 비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그분이 나가시고 불을 다 꺼놓고 각 방에 초만 하나씩 켜놓고 그 셋이서 거실 중앙으로 와서 거기에 가운데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초를 켜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비장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초를 켜놓고 뭐를 했나 싶어요. 사실 강령술이나 오컬트 쪽으로 지식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 무지했었거든요. 그냥 귀신이 있으면 나오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동생분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도 30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채 초만 정리해서 나오게 돼요. 역시나 저희가 2층 세입자의 동생분께 여쭤보기도 했었지만 형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귀신 그런 거 본 적이 없대요. 형이 겁이 엄청 많아서 사실 처음엔 들어올 때 한 말 때문에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가위에 눌린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잠도 잘 자고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은 멋쩍게 1층으로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1층으로 들어갔고 역시나 불을 다 껐죠. 부엌에 들어가서 식탁 위에 4개의 초를 불을 붙였고 그렇게 초를 주위로 의자에 앉았어요. A의 부모님은 주무시는지 방에서 흘러나오던 TV 소리도 없어졌고 정말 엄청나게 고요해졌어요. 그렇게 A가 본 귀신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첫날 본 기억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보일러실 겸 창고라고 하더라고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조금 큰 애기가 아니라 꼭 갓난아이처럼
응애, 응애, 응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막 봤대요. 근데 이게 집 아닌 듯 가깝고도 먼 것처럼 소리가 났고 그렇게 거실로 나왔는데 조용하더래요. 그렇게 동생 방으로 향했고 동생을 깨웠대요. 야, 일어나봐. 갓난애기 소리 난다고. 근데 동생은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헛소리 말고 그냥 가서 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집에 와서 조금 예민했나, 아니면 이게 꿈꾼 걸 현실로 착각을 했나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응애 응애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뿔싸, 이거 누가 밖에 아기를 버리고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민소매 팬티 차림으로 헐레벌떡 밖으로 나오셨대요. 근데 또 방금까지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우선 바깥을 확인하자 그런 생각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대문을 열고 앞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대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응애 응애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번엔 방향을 확실히 알겠더래요. 이거 후문 쪽이다. 그래서 후문 쪽으로 뛰어가셔서 문을 열었대요. 근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부터는 조금 식은땀도 나고 내가 자다가 더위를 먹었나 생각하며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응애 응애 소리가 나더래요. 여기에서 정말 무서웠던 건 그 소리가 내 앞에 바로 있는 보일러실 문 안쪽에서 그 소리가 나고 있었고, 이게 아닌 밤중에 갓난아이가 있을 곳이 아닌 곳에서 소리가 나서 무섭기도 했지만, 그 잠깐에도 후문이 열려 있었고 누가 아기를 보일러실에 그나마 좀 따뜻한데 놓고 갔나 보다. 왜냐면 자물쇠 같은 게 따로 채워져 있진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을 확 열었고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커다란 혼란과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쯤 A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듯 방 안에 있는 그 집 밖까지 소리가 날 정도로 소리를 빽 지르셨고, A야 A야 피야 피야 막 소리와 함께 이거 뭔 일이 났다 막 뛰어갔대요.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이제 동생도 방에서 나와서 같이 뛰어 들어갔고, 부모님은 침대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계셨고, 그 이불을 들쳤을 땐 어머니는 대소변을 지리신 건지 아래쪽에 그런 게 있었고, 아버지는 엎드려서 머리를 감싸 안고 덜덜덜 떨고 계셨대요. 너무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부추기면서 이제 아버지께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막 제정신도 아니고 계속 이상한 말만 되풀이 하시더래요. 그게 무튼 머지않아 어머님의 정신도 좀 돌아오셨고, 혹시 몰라 신고했던 구급차가 와서 그날은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병원으로 모셨대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본 건 새빨간 베네쪼고리를 들고 안방에서 나가려고 문을 막 두드리던 나체의 여자를 보았고, 놀래서 소리를 질렀을 때 아버지가 깨셨고, 근데 그 아버지가 본 어머니는 어떠한 문 쪽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아니라 두 눈을 있는 힘껏 뜨고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시신처럼 보이셨대요. 순간 머리 뒤쪽에 혈관이 터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고, 무서워서 엎드려서 머리를 감싸진 게 아니라 그 통증 때문에 쓰러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선 검사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대요, A가. 그러고 병원에 며칠 입원하면 좀 안정을 취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동생에게는 이제 부모님을 맡기고 A는 그 길로 집에 왔대요. 처음에 부동산에 전화를 했었고, 전 집주인의 번호도 알게 되었고, 부동산에선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지만 전 집주인은 통화 내용에서 뭔가 아는데 말을 아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어떤 증거도 없고 어제 사건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고 해서 별다른 소득 없이 전화통화를 마쳤대요. 그리고 옆집, 뒷집, 길 건너집 등 주변에 있는 집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혹시 전에 무슨 일이나 사건이 있었냐 물어봤지만 모두 다 없었다 그런 거라고 했었고, 특히나 옆집에서는 그 집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웃관계 사이 엄청 안 좋다고, 엄청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사가서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 뿐일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었대요. 당최 그 귀신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집을 비운 상태로 며칠이 지났고,
부모님의 이제 퇴원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모시기가 좀 그래서 같이 이제 청주에 계시는 이모한테 부탁을 했대요. 네. 집 보수를 핑계로 일주일만 좀 같이 지내달라고. 그리고 일주일 내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동생이랑 유명한 점집에 갔었지만 실패. 무당에게 갔지만 실패. 후에 뭐 예약이 한 달씩 밀려있던 곳에 웃돈을 줘가며 굿까지 했었지만 실패. 근데 조금 신기했던 건 마지막 구슬했던 무당은 아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한이 깊게 서린 여자가 저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었대요. 근데 사실 앞전에 이 무속인들에 대한 사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것저것 뱉다가 이 사람은 얻어 걸린 거겠지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구슬한 당일에 부모님 방에서 형제가 함께 자다가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나태의 여자 귀신을 보았고 그날로 동생은 하루하루 살이 빠지고 몇 끼를 체할 정도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회사 근처에 숙소를 얻어 나갔대요. 그리고 부모님 방을 동생 방으로 옮겨드렸고 이제 거기를 안방으로 쓰고 원래 안방이었던 곳은 이제 막은 거죠. 네. 임의로. 그렇게 하고 나서부턴 다행히도 뭐 어떠한 걸 보진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방은 오전에만 들어가는 반 폐쇄된 공간이 되었지만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지저분하거나 더러울수록 안 좋은 게 더 많이 꼬일 수 있다고 해서 방 안을 텅 빈 공간처럼 모두 비웠대요. 그리고 가운데에 작은 교자상을 두고 그 위에 항상 오전에 들어가서 향만 피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팥죽을 끓여주셨고 A는 출근 전에 꼭 한 그릇씩 교자상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뭐 그렇다고 뭐 나아지는 건 없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다시피 살았고 부모님께 집을 내놓자고 했지만 부모님은 이상하리만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귀신의 시인 건가?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그러기엔 평상시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나 이상을 느끼지는 못했었고 네. 그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다 저까지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것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선 중요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그렇게 새벽 2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어떤 뭐 애기 소리나 문을 두드리거나 뭐 긁는 소리 이런 건 일체 듣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간 만났던 사연자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느낌이. 저 얻을 것도 없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절박한 상황에 간절해 보였었거든요. 참고로 그 여자 귀신이 보이던 방은 들어가진 못했어요. 이야기만으로도 좀 무서웠고 괜한 해코지를 당할까 겁이 났기도 했고 베르 형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도 뭔가 둘 다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 새벽에 카페부터 사이트, 블로그, 뭐 SNS 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거실에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참 찾아봤죠. 어느덧 아침이 됐는지 A의 부모님이 먼저 나오셨고 저희를 보고 흠칫 놀라셨지만 다행히도 A가 미리 설명을 해두었던 터라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뭐 밤을 꼬박 샜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럼 A가 출근을 하면 저 방에서 잠을 좀 자라면서 그리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간 큰 사고가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의 가족과 베르 형과 아까 말한 그 팥죽을 먹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뭐 팥을 엄청 싫어했던 터라 먹지를 않았고 제가 뭐 여름에는 팥빙수, 뭐 겨울에 붕어빵 입에 대지도 않았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데 식사를 마치고 A는 방문 바깥쪽에 그 달아놓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팥죽을 놓고 그 다음 출근을 했고 저희는 잠깐 눈 좀 붙이기로 베르 형과 이야기를 한 후에 둘이 잠에 들었어요. 잘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일어났죠. 근데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고 옆에 있던 베르 형님을 봤는데 와 베르 형님이 이거 좀 그런데 그 베르 형이 내 집처럼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어그로성이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고 예. 거실에 계신 A의 부모님을 마주했고 좀 더 자지 왜 벌써 일어났냐면서 더 자고 있으면 이따 점심 먹을 때 깨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국수 좋아하냐고 하시길래 잠은 다 잤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때문에 점심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주신다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어머님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가셨고 저는 A의 아버지 옆쪽에 앉았어요. 혹시나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제가 신뢰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사 오신 당일날 기억하긴 싫으시겠지만 그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실 수 없겠냐라고 여쭈었는데 A의 아버지는 그 A에게 해줬던 게 다라고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를 이끌었다가는 정말 큰 신뢰를 끼칠 것 같아서 그러시냐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추후에 또 방문해도 되겠냐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인연인데 편하게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TV를 보던 중에 눈이 퀭한 상태로 배려 형이 나왔고 배도야 언제 일어났어요? 나도 깨워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말을 했고 셋이 앉아서 집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음식이 다 되어서 어머님의 맛있는 국수를 먹고 전화로 이제 A에게 안부를 묻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차에 타서 배려 형이 처음 한 말이 배다야 너 나갈 때 나 깨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형 엄청 잘 자고 있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나 가위에 눌렸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뭐 봤어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형은 아니 이게 아기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살냄새가 코 바로 앞에서 났고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대요. 근데 배고픈 건지 엄마를 찾는 건지 그 모르는 울음소리가 귀에서 갑자기 응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엄청 크게 나서 무서움보다는 왠지 모르게 계속 슬퍼서 눈물만 질질 흘리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뜨니까 냄새도 소리도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에 뭐가 있긴 있는 건지 아니면 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임팩트가 크게 남아서 그런 현상을 겪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저희가 볼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도움이 될 게 없다 생각했죠. 예. 그렇게 각자 집으로 헤어졌고 이후에도 형님이랑 이 사건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는 계속 나눴었어요. 그러다 그 주 목요일에 배려 형과 집 근처에서 고기를 먹기로 했었어요. 네. 그렇게 맛있게 고기도 먹고 기분 좀 내보자 해서 둘 다 술도 못 하는데 소주 한 병을 시켜서 나눠 먹었죠. 아마 반도 못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게를 나왔을 땐 둘 다 막 홍익인간이 되어서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었죠. 하여튼 그때 코인 노래방도 가고 인형 뽑기도 하고 5만원의 하얀색 식스테일과 잠만보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렇게 2개를 뽑고 엄청 좋아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형님 좋고 아우 좋고 기분이 좋아 시원한 콜라에 치킨을 먹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게임도 하고 치킨도 먹고 한바탕 떠들다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푹 잠들었을 때 누가 갑자기 억지로 막 흔들어서 깨우면 머리가 엄청 띵한 거 아시나요? 그렇게 띵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는데 배루 형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형 안 자고 뭐해요? 라고 했더니 야, 전 안 끊었으니까 빨리 받아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전화냐고 건네주는 이제 핸드폰을 받아들고 말했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를 다시 한번 눌러서 쳐다보니까 A의 이름이 보였고 시간이 그때 한 4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막 주변에 웅성대는 소리도 들렸고 다시 한번 여보세요? A님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응애 그 모든 것들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 공기, 제 심장까지도. 또 응애 정말 이게 잊을 수 없었던 소리였던 게 그 아기 소리가 아니라 A의 음성으로 응애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배려 형을 쳐다봤어요. 근데 배려 형 역시 이미 통화를 하는데 막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형 어떡해요?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진짜 뭔가로 내려치듯이 퍽 소리가 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막 계속해서 뭘 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A가 빙의? 아니면 뭐 그런 거? 귀신의 시인 거? 뭐 이런 게 돼서 가족들을 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형한테 형 이거 빨리 경찰에 전화하자고 하려는 순간 여보세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A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없으신 거냐 괜찮으시냐 여쭸더니 이놈이 평소에 안 마시던 술을 요즘 계속 마신다고. 근데 오늘은 막 네 발로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막 애기 술을 냈다고. 말도 안 듣고 정신도 없는 것 같아서 구두주걱으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제정신이 돌았는지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이게 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방문 꼭 잠그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통화를 끝냈죠. 당연히 뭐 저희도 다 잠이 다 깨버렸고 또 술을 마신 상태라 당장 갈 수도 없었고 3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하게 저희가 내일 아침에라도 가볼까 해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죠. 그렇게 점심때에 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고 집 앞 해장국집에 가서 우선 해장을 했어요. 간만에 저희가 좀 치사량에 준하는 알코올을 섭취했더니 속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이게 해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들이 이렇게 하니 저희도 했죠.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해보니 많이 계속 그러다가 A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금방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A님 어제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젠 정말 죄송했다. 그러면서 제가 운전 중이라 다시 전화를 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맨정신으로 돌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고 불금이겠다 오늘도 신나게 놀기로 했어요. 네. 그러던 중에 배려 형이 패더야 기왕 놀 거면 우리 청주에 가서 놀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나면 갈 수라도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제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준비를 하고 1시가 조금 넘는 시간쯤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던 중에 A에게 전화가 왔죠.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두 분이 다녀간 뒤부터 그 아기 귀신 소리가 보일러실이 아닌 집안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막 잠을 못 자서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고 나서 막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어제는 내가 더 과음을 했더니 이게 너무 만취했었나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기억은 나세요? 라고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술에 취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방에 들어가서 잤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막 긁은 건지 이제 손이 다쳤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현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맞다고 저희한테도 전화해서 막 이상한 말만 하고 그 덕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저희 청주 가고 있는 길인데 같이 만나겠냐고 여쭸더니 그럼 집으로 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어제 일도 그렇고 주말 동안 근처에 계신 이모님 댁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려 형을 쳐다보니까 오케이 사인을 주길래 알겠다 대신 어제 우리 고생시켰으니까 저녁으로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가서 뭔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방에 가두던지 하고 신고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을 했고 A를 만났죠. 집으로 들어갔을 땐 역시나 깨끗하고 온기가 가득한 따뜻한 집이었고 이런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아까 미처 못 봤던 A의 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 아까 말한 거예요? 손 왜 이래요? 하고 손을 잡고 봤죠. 양손 모두 손톱 쪽에 피가 고이기도 하고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A가 모르겠다. 어제 술 취했을 때 막 뛰어다니면서 다니다가 내가 저 방문을 열고 문지방을 미친 듯이 긁었대요. 그래서 아직 바깥도 밝았고 저희는 문을 열어서 확인해보자 라고 했고 A는 기다려보라고 방에서 열쇠를 갖고 나서 문을 열었죠. 뒷정리할 새 없이 문을 닫았던 건지 이 문지방에는 손톱으로 나무로 된 그 문지방이 벗겨지고 긁혀져 있었고
사이사이 막 피가 굳어진 것 같은 얼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물었지만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베르 형이 말하더라고요. A님 놀랄까봐 부모님이 사실대로 말 안 해주셨나 본데 사실 어제 새벽에 전화해서 우리한테 그 애기 귀신 소리를 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으로는 아기처럼 여기저기 기어다녔다고 하던데 여기를 이렇게 긁어놓은 거 보면 뭐가 있는 것 아니겠냐. 상식적이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식을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A도 처음엔 몰랐던 이야기를 들으니 놀란 눈치였는데 그럼 우리 여기를 한번 뜯어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족한 연장으로 거기를 막 셋이서 뜯어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뜯어냈을까요? 머지않아 문지방 아래 틀이 떨어져 올라왔고 그 밑에는 코팅된 종이 안에 여러 번 접힌 것처럼 보이는 부적들이 한 10장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A가 저기 제가 전에 사기 당하긴 했지만 그 집에 굿을 해줬던 무당 그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자. 그분이 여기 있던 그래도 그걸 때려 맞춘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행히 A의 전화를 그 무당이 받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거 부적이랑 그 어떤 상황인지 그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문자를 보내고 난 후에 한 5분? 5분, 10분이 채 안 된 시간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 무당은 이 부적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고 A는 자기가 그 자물쇠를 걸어놓은 방에 문지방 틀과 그 시멘트 사이 저기 뜯어놓은 그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했죠. 무당은 거기서 봤다는 여자 영가가 그 방을 나오지 못하게 가둬두는 용도로 사용한 부적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기 영가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혹시 모르니 이 보일러실에 가서 이 부적들을 태우고 모든 방과 창문을 다 열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대문까지도. 전화를 끊고 저희는 솔직히 사기 같은데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보일러실에서 그 코팅지 채로 통째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문들과 대문, 창문들, 심지어 장롱이나 서랍장 같은 것도 다 열어두었고 그렇게 집을 나와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 모르니 간단하게 제사라도 지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저희가 처음에 방문할 때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 아파트 쪽에 있는 마트 거기에 가서 북어포와 과일들, 소주랑 분유 한 통을 사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죠. 예. 그렇게 저녁부터 한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문을 열어둔 채로 있다가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고 이제 대문과 현관문, 장롱과 서랍장 문들 모두를 닫았죠. 집에 찬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저 방문을 열어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보단 찬 공기가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내 다시 따뜻해졌고 베르 형은 운전도 했고 너무 피곤해서 30분만 있다가 깨워달라 했고 A와 이제 이거 진짜 해결된 거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A가 괜찮다면 베르님이 일어나면 하복대 그쪽에 늦게까지 하는 밥집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야식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르 형 일어나면 물어보자 라고 했죠. 그렇게 30분도 안 되고 한 15분, 20분도 안 돼서 베르 형이 자다가 갑자기 벌떡 앉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형? 또 가위 눌렸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야 패더야 다 끝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했더니 꿈인지 가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랑 느낌이 똑같다고. 근데 이 집 밖에 그 큰 창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안으로 막 소리가 나더래요. 안으로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대요. 근데 우리 아가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선물인지 은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답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눈이 떠졌대요. 그래서 저는 A님 안심 주려고 소설 쓴다라고 하면서 막 웃었죠. 사실 베르 형을 믿었는데 당시에 뭔가 어영부영한 상태로 엄청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그 집 전체 분위기가. 여튼 그렇게 A님도 다행이라며 정말 말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저희는 한껏 좀 희망을 갖고 밥을 먹자
하복대로 향하게 됐죠. 그 김치찌개집이었나? 맛있다고 데려간 곳이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엄청 놀랐어요. 거기서 그렇게 기분 좋게 밥도 먹었고 우리 청주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거 무속인도 해결 못한 건데 계좌로 100만 원 넣어라 막 라면 장난도 치고 어느새 그 일을 잊은 것처럼 이 사건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날 이후 1년이 지나고 배려 형님이 가장 좋아하던 그 듀쿠의 고 김지훈 님이 별이 되시면서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배려 형도 수많은 별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유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계속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추측인데 이게 제가 베르 형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이기도 해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거기서 따왔거든요. 예. 이게 자신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그 동경하던 존재가 별이 되면서 심리적인 문제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일조한다 생각하면서 따라간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이 되었고 좋았던 사람인데 많이 아쉽죠. 아무튼 현재 직업적으로도 제가 죽음에 있어서 간호사 의사분들은 죽음에 직면한 상태에서 많이 보시지만 네. 저희는 그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전에까지 가장 소통이 많은 직업군이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죽음에 있어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가끔 내담자들이 평가를 받고 상담을 받던 중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케이스도 종종 있고 상담을 잡아놓고 오지 않는 분 중에 이분 안 오시는데 근데 그분은 또 그런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삶은 진짜 누구 말만 따라 유한하다고 제발 모든 분들이 나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해주고 아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맞습니다. 어차피 조금 길어진 마당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A님 근황에 대해서 다행히 그날 이후로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되셨고 부모님들도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세요. 제가 현재 청주에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내 집처럼 갈 정도의 사이가 되었고 역시 그 가족들 모두가 배려 형을 그리워하고 있죠. 근데 또 해결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이 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전에 걸었던 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부적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했대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히 중간중간 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마지막에도 어마무시하네요, 이것도.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 듣거나 잘 해주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패더님이 차분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진짜 이 올라온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레전드 이야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더님. 네, 항상 또 알겠습니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고 아까 마지막에 또 말씀하셨던 그 효과로 대부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은근히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뭐 연예인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방송에서 오래 노출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느 기간, 일정 기간만 딱 보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도를 안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네. 아마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네. 아이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패더님께서 흉가에 가서 또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또 직업상 패더님께서 지금 심리 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연도 들어보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안 오시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들려주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